뒤집혀진 거대한 호화유람선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 2012년 암초와 충돌에 좌초한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다. 인양 비용은 무려 8,700억 원. 배를 건조한 데 든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다. 이 배 역시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선장의 무능한 대응 때문에 일어났다. 사고 당시 해양경비대장과 선장 사이의 교신 내역이 뒤늦게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선장의 어이없는 대응은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Comandante, per cortesia. No, per cortesia, lei adesso prende e va a bordo. Io sto andando qua con la lancia dei soccorsi, sono sotto qua, non sto andando da nessuna parte, sono qua. Che sta facendo, comandante? Vada a bordo, mi coordini i soccorsi da bordo. Lei si rifiuta? Vada a bordo, è un ordine. Lei non deve fare altre valutazioni, lei ha dichiarato l'abbandono nave. Adesso comando io. Lei vada a bordo. 그런데 조롱의 대상이 이번엔 세월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거짓말이다. 수사 결과 실제 실린 화물은 차량 181대를 포함해 2,142톤이었다. 화물량은 기준치의 2배를 훌쩍 넘었고 인원도 2명 줄여 보고했다. 그런데 세월호의 과적 운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3월 취항한 이후 무려 139차례나 과적 상태에서 인천과 제주를 오갔다. 왜 그랬을까? 역시나 탐욕, 돈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챙긴 부당이득이 29억 6천만 원에 이르렀다. 승객들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에 나선 것이다. 세월호의 과적은 업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다. 진짜 오늘만 짚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해지는 자기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오바돼도 많이 쓰는다고 계속 그렇게 싫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당시 배에 탔던 1등 항해사도 불안했던지 배가 가라앉으니 그만 실으라고 회사에 수차례 경고하기도 했다. 배의 안전을 위한 고박 작업은 국제해사기구가 장비의 규격과 개수, 작업 방법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선박 위에 컨테이너를 실을 때는 화면에서처럼 쇠봉으로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월호에는 아예 이러한 고박 장비 자체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다하고 선박거리 일단 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재 자체가 없습니다. 노프밖에 없어가지고. 이로 인해 세월호가 기울 때 화물도 덩달아 한쪽으로 쏠렸고 세월호는 더욱 급격히 중심을 잃고 침몰했다. 돌리실 때 평소보다 좀 심하게 돌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돌리셨어요? 예. 돌리신 다음에 어떤 이상 징후 같은 거 없었습니까? 평소보다 많이 돌아갔습니다. 온갖 규정을 위반한 채 바다로 떠난 세월호. 이런 세월호도 딱 하나 지킨 게 있다. 만재 흘수선이란 것이다. 지금 저기 보이는 빨간색 면과 흰색 면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 바로 만재 흘수선입니다. 만재 흘수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그만큼 배에 짐을 더 많이 실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과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꼼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꼼수의 비밀, 바로 평형수다. 배의 무게중심을 지탱하기 위해, 즉 복원성을 좋게 하기 위해 배 아래쪽에 채워넣는 물을 말한다. 짐을 실으면은 일정하게 배출을 했다가 또 짐을 안 실는 경우에는 평행수를 일반적으로 채우고 그래서 보건수를 유지해서 중심을 밑으로 가게 해서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것이 평행수의 그 고유의 어떤 그 기능인데 화물을 많이 실은 만큼 평형수를 줄이면 육안으로 볼 때 만재 흘수선은 그대로다.
세월호는 출항 당시 평형수를 761톤만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대로라면 1,500톤 넘게 채워야 하지만 적정량의 절반만 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더구나 항해 도중 연료와 식수를 사용하느라 사고 당시 평형수 양은 더욱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승객들이 그 담수, 청수를 또 샤워한다고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약간 플러스의 보온성이 있던 것이 아침 8시 40분, 50분 되었을 때 그 맹골수도에 배가 진입을 한 그때쯤에 이게 제로가 된 겁니다. 보온성이 제로가 된 겁니다. 아래쪽이 무거우면 배가 기울어도 복원성이 좋아 오뚜기처럼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위가 무거우면 배가 쉽게 전복된다. 그렇다면 평형수가 배 복원력에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저희 취재진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 해양시스템공학과 실험실. 70분의 1로 축소한 길이 2m 컨테이너 선이 준비됐다. 우선 배 밑바닥에 평형수를 채워 넣었다. 달려보았다. 회전을 해도 배가 안정적으로 이동한다. 수면과 맞닿은 만재 흘수선 높이에도 큰 변화가 없다. 이번에는 평형수를 뺐다. 그리고 배 위에 평형수 무게만큼의 짐을 실었다. 출발부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더니 회전을 하자 그만 중심을 잃어버리고 만다. 실제 배라면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배가 기울면 이제 잘 돌아오진 않습니까? 여기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상태로. 마지막으로 배에 짐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봤다. 원통형의 금속 물체를 배 안에 집어넣었다. 고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 안에서 쉽게 구를 수 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배 상부에는 짐까지 실었다. 회전을 시도하자마자 순식간에 배가 넘어간다. 배가 침몰했다. 평형수 탱크에 예를 들어 100톤의 물을 실어야 하는 걸 100톤의 화물을 실었다. 그럼 분명히 화물이 실리는 위치는 평형수 탱크보다 위쪽이 될 테니까요. 무게 중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만약에 비유하자면 어떤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분수나 뭐. 예를 들어 뭐 승용차가 전복되는 거랑 화물차가 전복되는 게 사실 화물차나 SUV가 훨씬 전복이 쉬운 것이 승용차에 비해서 무게 중심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예를 들어 급회전을 하더라도 승용차는 전복되기가 힘든데 반해서 SUV나 화물차는 쉽게 넘어지는 거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가 순식간에 바다로 침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선체가 경사되어서 전체 물속으로 들어간 침몰의 시간이 보통 한 3시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선체가 완전히 잠기는 이런 대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체가 복원력이 워낙 없는 배였고. 복원력이 없는 이유는 저기 증축을 했기 때문인가요? 증축하기 전에도 복원력이 없는 배라고. 세월호는 원래 일본에서 1994년 건조돼 18년 동안 운항하던 배다. 18년이면 일본에서는 거의 폐선 수준이나 마찬가지. 이를 청해진 해운이 2012년 10월 인수해 지난해 4월부터 인천과 제주를 운항했다. 그런데 만약 2009년 이전이었다면 세월호는 수입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5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었던 선박 연령이 3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설령 완화는 선박업계의 수건 사업이었다. 2006년 서울대는 해운조합 용역을 받아 보고서를 발간한다.
설령이 사고와 별 연관성이 없는데도 규제로 인해 해운업계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선박 연령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비만 잘하면 여객선 설령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최대 35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담겨 있다. 연구 책임을 맡았던 교수를 만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혹시 여기는 좀 자주 나오시나요? 혹시? 어쩌다가 나오시는데 최근에는 거의 못 보셨어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니 좀 뵙고 취재를 하려고 세월호 관련해서 오신 거예요? 찾아보니까 교수님께서 저기 설령 제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를 내신 게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로 그냥 노 코멘트 할게요. 지금 운전 중이다. 죄송합니다. 해운업계의 설령 연장 요구는 정부 부처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200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을 고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다방면에 이제 그 국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으면서 이 정부의 규정이 무엇이가 잘못됐다. 이 법적으로 좀 수정을 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든가 이러한 일을 해서 각 부처와 연결돼서 그로부터 3개월 뒤 권익위는 여객선의 사용기간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다. 설령 제한이 기업의 과다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며 설령 연장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연간 200억 원으로 내다보았다. 비슷한 시기 국토해양부 의뢰로 선박운항기술연구소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 25년으로 못 박아놓은 현행 여객선 설령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법이 개정된다. 공교롭게도 법이 바뀐 시점을 전후로 해운업계의 접대비가 급증했다. 단적인 예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청해진 해운과 최대 주주 천해지조선이 쓴 접대비는 2배가량 증가했다. 법 개정을 등에 업고 세월호를 들여온 청해진 해운은 증축 작업에 들어간다. 3층과 4층 일부를 객실로 바꿨다. 이로 인해 정원은 840명에서 956명으로 늘었고 배 무게도 6,586톤에서 6,825톤으로 증가했다. 무게중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대로 실을 수 있는 화물은 줄이고 평형수는 더 많이 채우는 것을 조건으로 세월호는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전 이상의 중량이 늘어나면 보건성 시험을 다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다시 해서 이제 만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검사 증서가 나간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배는 내가 그건 안 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배는 사고도 내려버린다고. 사고 직전 세월호 선장은 청해진 해운에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탁이 전원 접속이 불량하다며 근본적으로 고쳐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청해진 해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그러는 사이 세월호는 보름 넘게 인천과 제주도를 4번이나 왕복했다. 설령 완화 조건으로 언급됐던 안전점검과 관리감독 강화는 말뿐이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여객선 해양 사고는 설령을 완화한 2009년 이후 10%가량 늘어났다. 벌써 과정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라고 좀 빼라 뭐 이런 형태로 돼야 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상요, 현실적으로. 평형수와 화물, 그리고 고박. 배의 안전에 하나같이 중요한 것들이다. 이를 관리할 책임은 운항관리자에게 있다. 운항관리자는 승선 정원을 지켰는지, 과적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구명기구와 소화설비는 제대로 준비했는지, 선장이 비상훈련을 실시했는지, 안전운항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운항관리자를 선임하는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한국해운조합이 갖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이나 화물선 운항업체 2,100여 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이익단체다. 해운조합은 선박회사들의 어떤 친목단체 비슷한 그런 곳이니까 거기에 맡겨놓은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놓은 격하고 똑같은 격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하루 전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세월호의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가 제출됐다. 선체 상태와 화물 적재 상태, 구명 설비 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돼 있다. 수사 결과 이 보고서는 3등 항해사가 선장 대신 작성한 허위 부실 보고서로 드러났다. 그런데 당시 운항관리실은 별도의 안전점검은 하지 않은 채 부실 보고서만 보고 운항 허가를 내줬다. 그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된 것이 3등에서 그냥 사인한 걸 운항관리실은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접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관리 감독 한다고 했는데 관리 감독이 사실상 안 된 거죠. 항구에 직접 나가보았다. 출항을 앞둔 배의 관리 감독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해운조합 이런 양반들은 지금 쉬는 동안에는 안 나오네요. 어? 세월호 이후에도 안 나왔어요? 세월호 이후에는 계속 나오고. 해야 할 안전관리 업무는 뒷전이었던 해운조합. 주 업무는 따로 있었다. 회원사를 상대로 한 보험업이다. 전체 직원 320명 가운데 4분의 3이 공제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항 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기검사 역시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예가 구명벌이다. 구명벌은 사고 시 승객의 탈출을 돕는 천막 형태의 구명보트다. 세월호 사고 당시 펴진 것은 46개 가운데 단 1개뿐. 손으로 핀을 뽑다가 한꺼번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두 뒷곡으로 쳐내가지고 핀을 뺀 다음에 와이어가 제거되면서 해상으로 투하를 돼가지고 나머지는 13일이 지나서야 펴지기 시작했다. 이 구명벌은 1994년 세월호가 일본에서 건조될 때부터 사용됐다. 정상대로라면 구명벌은 화면처럼 물에서 자동으로 펴지도록 돼 있다. 제대로 작동만 되면 귀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어 여객선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다. 하지만 점검 책임을 맡은 한국선급은 구명벌 납품업체에 위탁을 주고 서류로만 점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선급은 선박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선박 도면을 심의하거나 선박의 안전등급을 매기고 정부를 대신해 선박 검사도 진행한다. 세월호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승인을 해준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실제 선내 구조가 도면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색 작업에 참가한 잠수사들이 실제 배 안에 들어가 보니 격실 개수부터 문 구조와 위치까지 달랐던 것이다. 일단 문이 좀 다르다고 그러고요. 그 지나가는 그런 그 격실의 숫자라든가 그게 선원 격실 그 뒤쪽 통로인데 그런 부분이 실제 도면하고는 좀 다르니까 상당히 그 잠수원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도면을 보면 선체 4층 선미의 객실이 3개 있고 좌우현 객실에는 출입문이 각각 2개, 중앙 객실에는 문이 4개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실제 좌우현 객실의 출입문은 각각 4개, 중앙 객실은 8개라는 선원의 진술이 나왔다. 도면과 실제 내부 구조가 다른데도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선박검사에서 200여 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렸다. 여객선의 관리 감독을 맡아야 할 기관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지켜야 할 원칙과 규칙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마피아란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뒤 관련 민간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을 말한다.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며 요직을 차지하는 모양새가 꼭 마피아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한국선급의 경우 1960년 설립 이후 11명의 회장 가운데 8명이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다. 해운조합 역시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수부에서 내려온 낙하산이다. 해수부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퇴직 관료를 특별히 챙기기로 유명하다. 막강한 규제 권한 때문이다.
해수부 규제권은 정부 안에서 국토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업계 사이에 강력한 유착 관계가 형성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해수부에 있다가 또 조합 아니면 또 해운 업체로 가게 되는 이 삼각 동맹들이 이런 사태를 벌어지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고위 관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수부는 특정 항맥으로 똘똘 뭉쳐있다. 수산실의 경우 주요 간부 14명 가운데 7명이 부산 수산대 출신이다. 같은 실 9개, 특정대 출신이 절반 이상인 정부 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바다 쪽이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폐쇄성이 있습니다. 바다가 희한하게 폐쇄성이 있어요. 그 폐쇄성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문화에 낙하산 인사까지 겹치자 봐주기 의혹 역시 짙어진다. 실제 2011년 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 선급은 위반 사항이 9건 적발됐는데도 당시 국토해양부는 모두 경고나 주의 같은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안전대책위를 열도록 한 자체 규정을 무시해도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 처리와 직원 채용 절차에서 문제점이 발생해도 중징계는 없었다. 사고가 난 세월호는 해운조합에 배상보험과 선박보험 36억 원가량을 들었다. 해운조합이 지난해 보험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억 원이 넘는다. 보험이 주 업무나 마찬가지인데도 금융감독원의 감독은 받지 않는다. 해수부 관할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수부 관리감독이 유명무실 수준이라는 평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다. 그러면서도 해운조합은 안전관리 명목으로 지난해 정부로부터 1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역시 끼리끼리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는 자기네 사람들을 나중에 퇴직자들을 파견하는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의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세월호 침몰은 누구 한 사람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다. 해운업계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한 관리감독 체계가 빚어낸 결과다. 그리고 이런 무능함은 구조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됐다. 현재 구조자는 공식적으로 179명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인은 시간에 발표 178명에다가 이번에 행정선 등을 통해서 관공선 등을 통해서 190명이 구조가 돼서 현재 생존자는 368명이 구조가 됐고 구조자 숫자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주체가 민간하고 군, 해경 여러 주체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는 절체절명의 순간 우왕좌왕한 건 안행부뿐만이 아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 해양수산부. 오전 11시 50분 구조자가 162명이라고 집계했다가 오후 1시가 되자 갑자기 350여 명으로 정정했다. 각종 정보부처에서 부랴부랴 꾸린 대책본부만 10개.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그 어디에도 없고 시간만 흘러가 버렸다. 성토가 이어지자 국무총리를 책임자로 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차려졌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지난 2월 법이 바뀌면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안전행정부로 옮겨졌지만 이에 걸맞는 전문 인력은 배치되지 않았다. 어디다 명령을 하고 뭘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무슨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또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보고를 이해도 못했잖아요.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지금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 좀 들어보십시오.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질타를 머리 숙여 받아들입니다. 구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최초 신고 40분 뒤인 9시 반, 해경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장비는 경비정 한 척, 거기 실린 고무보트 하나, 그리고 헬기 2대가 전부. 스스로 배 밖으로 나온 승객과 선원을 구했을 뿐 선내 진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당시에도 배가 45도에서 50도 정도밖에 기울지 않고 3, 4, 5층은 물에 잠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목포에 전개되어 있는 구조요원들을 헬기가 싣고 와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한 게 아쉽고, 막상 선내 수중 수색이 가능한 해경 특공대는 타고 갈 헬기를 수소문하느라 사고 접수 2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도착했다.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긴 채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뒤였다. 사고 첫날, 실제로 수중 수색 작업을 한 잠수사는 16명에 불과했다. 정부 발표와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숫자였다. 이런 와중에 수색 작업을 주도하는 민간업체 언딘이 사고 주체인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경이 언딘에 특혜를 주느라 다른 민간 잠수사들은 수색 작업에서 배제시킨다는 주장도 나왔다. 게다가 해경이 언딘과 청해진 해운의 계약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언딘 대표이사 김모 씨가 해경 산하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해경과 언딘의 유착설에 기름을 부었다. 해군 투입도 막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민간업체인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했고,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 해경의 통제를 수용했다는 해군의 설명이 나온 것이다. 해경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국방부, 해군은, 우리 군은 해경이 주도하고 우리는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뒷짐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납득이 가는 일입니까? 그 관계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사고 초기 실종자 수색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선체 인양이나 써야 할 해상 크레인을 5대나 불러 허송 세월만 보냈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 구조 작전에는 인명 구조와 선체 인양이 있습니다. 인명 구조 작전에는 크레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크레인이 필요하다면은 한 400~500톤 정도 되는 크레인 한 대만 족합니다. 왜냐하면 모선에서 바지선을 옮기는 그 공기압축기 또는 고무보트 장비들을 움직이면 되고요. 따라서 크레인 5대가 동원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모든 인력과 장비를 실종자를 찾는 데 써도 모자랄 판국에 민관군이 불협화음만 낸 것이다. 불신을 자초하고만 해경의 이런 미숙함은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됐다. 역대 해경청장 13명 가운데 11명이 일반 경찰이고 해경 출신은 2명에 불과하다. 총경 이상 간부 67명 가운데 4분의 1인 17명은 경비함정 근무 경험이 아예 없거나 고작 한 달 미만이다. 이 모든 상황은 해경은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불신만 키우고 말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고는 그동안 비슷한 사고가 왜 벌어지지 않았는지 의아할 정도로 기본에 무신경한 국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정해졌다. 국가의 최대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사고 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 왔지만 그것은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그 말 자체의 의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의식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